먹어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매주 수요일에 아는 경찰.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붙잡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많아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전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안양이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거든요. 예. 그 아파트에서 이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 주식 그 투자 사기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징역 5년 받고 이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죠. 네. 벌금 200억에 뭐 추징금 130억 네, 받고 아이고. 있는 그 이진 씨의 친어머니 아버지가 네. 두 부모가 안양 동구 쪽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일 겁니다. 아마 그 아파트에서 살해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고는 이진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이희문이죠. 그 사람도 같이 구속돼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구속기간 만료돼 가지고 출소한 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희문 씨 그러니까 이진 씨의 동생이 16일 날 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가지고 CCTV를 분석해서 17일 날 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를 검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아마 20일 날 오늘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당시 살해된 시간은 25일에서 예. 26일 사이로 추정이 그러니까 되고요. 저번 달. 예, 지난달. 2월. 예. 아, 그럼 시간이 좀 지났네요. 3주 정도 지났고 예. 그 동생분의 이희진 씨의 동생분의 말에 의하면은 뭐 연락은 계속 뭐 이제 뭐 사실 뭐 큰아들이니까 카톡으로 되고 있어요. 카톡을 했다. 사실 장성한 아들이니까 뭐 네. 집에 안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자기가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방문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집 비밀번호가. 근데 그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비밀번호 바꿀 수도 있지만은 연락을 하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의심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119 구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 경찰을 먼저 신고하고 그래서 문을 뜯고 들어가니까 이상한 범죄 상황이 돼갖고 거기를 두주는 과정에서 네. 그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범죄를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범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하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원래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방을 뒤져 보니까 이제 장롱에 그 시신이 발견되고 예. 그럼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제 CCTV를 추적해서 경찰이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당 25일, 26일 날 이삿짐 센터가 왔었고 예. 그것을 추적해다가 보니까 이제 평택에 있는 모창구에서 시신을 찾게 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양측 모두 살해당한 상태에서 유기된 거기까지 그래서 관련된 사람 김 씨를 체포하게 된 것까지가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살해도 있고 시신 유기가 그렇죠. 아버지는 시신 유기까지 돼 있는 네,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파트 내 장롱 속에다가 유기를 하고 예. 아버지는 그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죠. 안양에서 평택까지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 냉장고 속에 넣어서 옮겼고 거기에 유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이제 피의자를 붙잡았는데 범행 동기 같은 것들이 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본인이 진술하는 바는 그겁니다. 네. 김 씨가 진술하는 바는 채무 관계가 있었다. 채무 관계가. 네, 그 말하자면 그 아버님하고 채무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인 관계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채무 관계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문을 했고 방문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사고인지 사건인지가 생기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거고 본인은 오늘 인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진술을 인터뷰한 거로 됩니다.
채무 관계는 있지만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는 뉴스로는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신은 거고요. 있는 거고. 이게 우발적인 범행과 계획적인 범행 중에서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이거는 우발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사망한 이희진 씨의 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그래서 투자했다가 그냥 그거 털리는 바람에 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범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범행 자체가 너무나 그 계획이 착착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뭐 경호원으로 모집한다고 하면서 조선족 세 사람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4명이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그 집에 도착해서 돈가방 들고 오는 그 두 부부를 살해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등등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전에 계획됐다고 봐야지 이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식의 살인을 더블 살인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조금 축약이 된 건데요. 예. 더 긴 거는 더블 펠로니 머더. 말하자면 이거 이중 강도 살인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강도 살인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누가 주도가 된 강도 살인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을 주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예. 그런데 사실은 고용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돈이나 이동하는 돈을 보고 다른 동기를 품어갖고 범죄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을 이런 범죄 종류를 그런데 물론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하는 얘기고 다 밝혀지고 나서는 당연히 강도 살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 FBI 방식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들 조력자가 한 3명 정도 조선족에 있다고 하고 이 조선족들은 지금 출국한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범행이 발생한 날이 지난달 25일이에요. 예. 25일 날 범행을 하고 아마 4시 오후 4시경에 그 범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해하고 난 이후에 당일 날 밤 11시 51분 그 비행기 중국 칭다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세 사람은 출국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이 한국인 오늘 지금 검거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김 씨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근데 여기 또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칭다오로 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남아있던 김 씨가 자신의 지인들 2명을 불렀었어요. 청소 같은 것 때문에 불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들도 신원을 특징해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매우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청소를 시킬 거라면 그 중국 동포 3명한테 시키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상해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 3명은 무슨 용도로 거기에 왔으며 그 사람들이 청소도 안 하고 말하자면 뒤처리도 안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면 그것을 또 정리하기 위해서 2명을 더 부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또 이삿짐들을 또 부르는 그렇죠. 3번이거든요. 관련된 사람이 벌써 6, 7, 8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계획이냐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겹쳐진 것이 아니냐. 애초에 이 2천만 원을 노리고 왔다가 금고라든가 아니면 옥을 보고 다른 생각이 바뀌고 그런 와중에서 빨리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좀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냥 설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때문에 3명을 고용을 하고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사람을 고용하는 돈 자체가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경호원으로 고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호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애초부터 어떤 살해 의지, 강탈의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세 사람이 고용됐다면 이 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받을 금액 2천만 원에 거의 버금갈 텐데 그거 2천만 원은 지금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거고요. 저는 크게 나누면 이희진 씨한테 피해를 본 사람의 한 종류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5억이 그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작업한 케이스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억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5억은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예. 그 이진 씨와 관련된 고급 차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차가 매각된 대금이라는 얘기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진 씨가 추징액이 130억입니다. 예, 예. 만약에 그분이랑 그 부모랑 관련된 분이 예금 통장에 만약에 돈들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추징을 해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명의가 차는 명의가 회사 명의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추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현금화 시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현금화 시켜서 통장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가져다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 돈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을 그날 3시 51분경에 중국인을 포함해서 4사람이 그 아파트에 미리 잠입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피해자들 그 두 부부는 차량 매각 대금 15억 중에서 10억은 계좌로 가고 5억을 가방에 담아서 보스턴백이라고 그래요. 예. 가방에 담아서 현금을 들고 두 부부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4시예요. 아, 현금을 들고? 그러니까 이미 10분 전에 이 4사람은 자기네 아파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 그 안쪽으로는 들어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뒤늦게 5억을 받아서 보스턴백에 넣어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범행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5억을 목적으로 한 게 확실하다면 예. 그렇다면 당일날 차량 매각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정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차량 중개를 해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작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군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사전에 노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유출됐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할 아마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또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다가 두 부부가 열고 들은 걸 낚아채가지고 네. 밀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게 다 무엇인가 근처에 있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또 이상한 것은 시신을 유기하려고 그러면 다 같이 이동을 시켜서 다른 창고로 옮기든가 그렇습니다. 할 텐데 왜 어머니는 놔두고 아버지만 옮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그게요. 경찰에서 최초에 추정한 건 그거예요.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이 도주한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아내는 집에다 놔두고 남편은 어디 없어지게 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최초에 추정을 했는데 근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의 사체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는 게 맞지요. 네네. 그렇지 않고 요번에 검거된 김 씨가 이미 오래전에 이 사건 전에 임대해둔 평택에 있는 창고 본인의 창고에다가 냉장고째 시신을 유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본인이 용의자가 될 텐데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이 도주한 걸로 자작극 형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말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네. 분명히 아내의 시체는 집에 놔두고 남편의 시체를 본인의 창고로 갖다 놓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애매한 게 예. 그런. 그 분이 잡힐 때, 네. 그 김 씨가 잡힐 때 어떻게 그냥 편의점에서 네. 뭘 사다가 체포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신을 자기가 임대한 창고에 놓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어떤 거 없이 네.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죠? 이거 굉장히 의문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얽혀 있는 인물도 많고 거기다가 액수도 그렇고 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이러한 사건인데 네. 경찰이 앞으로 어떤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2천만 원 받을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5억을 만약에 노리고 했다. 그게 그 시간대에 5억 들고 들어온 거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5억을 두 사람이 들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걸 알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주변 네. 사람들, 그걸 조사해야 되고요. 5억이라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창고에다가 아버지 시신만 따로 뒀다고 하면 그 5억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5억을 노린 거라고 해석이 안 돼요. 그 경우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진 씨한테 어떤 이 증권 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본 복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진의 아버지를 창고에 놔두고 수감돼 있는 이진을 압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유골을 파다가 놓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경찰이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그 수사하는 부분은 당연히 통신수사에서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에서 다른 어떤 번호가 들어오는 교차를 하고 있는 걸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돈 이동 같은 경우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 우리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일일이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2298님. 평생의 불효를 저질렀네요. 부모가 무슨 죄인가요? 그렇죠. 7922번 쓰시는 분께서는 끔찍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하고 듣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한편 마약류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버닝썬의 대표죠. 이문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먼저 이 정준영 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내일이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아침 10시 30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거는 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현재 드러난 것만 10명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그렇다고 하면 2분의 1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7년 6월 이하의 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이거는 100%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마약 부분은 좀 애매한 건 그렇습니다. 아니 정준영 씨만. 정준영 씨.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문호 대표는. 이문호 대표 부분은 본인이 긋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변호사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가 직접 흡입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흡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라든가 장소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유통 부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구속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마약을 안 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마약을 했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명백해요. 근데 마약을 했다고 또 100%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머리의 길이로 따질 거예요. 끝부분에서 나왔는지 뿌리에서 나왔는지. 끝부분이라고 하면은 최근이겠죠.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기간을 좀 따져보고요.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서 마약 그 성분이 검출됐는지도 따져보고. 그러면 적어도 뭐 최근에는 마약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머리 어떤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렇지만 이제 마약 범죄는 명백한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다 구속하는 건 아닌데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주할 우려도 없어 보이잖아요. 계속 자진 출석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갔었어요. 이런 거 등등을 볼 때 약간의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구속해가지고 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각을 한 건데요. 뭐 경찰에서 이제 그 구속 기각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재차 영장을 또 신청할 수 있겠죠. 이번에 경찰이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로 거의 40명을 지금 입건을 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클럽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물범과 같은 마약류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통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투약한 사람들은 잡았는데 핵심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까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특히 GHB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이 된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생산돼서 어떻게 들여왔는지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마약의 유통 경로는 마약 경찰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좀 그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도 마약 투약과 더불어서 마약 유통에 대한 책임을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유통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고 본 거예요. 이제 마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적발한 건 맞는데 네. 이문호 대표가 그 유통되도록 했다는 증거가 나오려면 적어도 우리 클럽 내에서 지금 MD들이라든지 이를테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를 묵시적으로라도 알고도 묵인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한 수사가 지금 더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그 유통 관련된 부분인 거죠.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실체가 지금까지로는 총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총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복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은 아마 지금 현재 경찰에서 적용한 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네. 그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범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무슨 뮤지엄이지 몽키 뮤지엄인가 그걸 차려놓고 안에 인테리어를 엉성하게 해놓고 네. 있는 거를 누가 고발을 했잖아요. 예. 이거 누가 고발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이 윤총경이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그 내용을 이들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네. 이거는 뭐 딱 떨어지게 범죄가 돼요. 더 진짜 앞으로 수사할 거는 그러면 그런 부탁을 받고 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할 정도로 범법 행위를 하면서 알아봤느냐? 예. 좀 뇌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가성과 청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그게 드러난다면 뇌물죄로 죄명이 바뀌겠죠. 혐의가 더 그렇죠. 가중해지겠군요. 그러면 중요한 처벌을 받겠죠. 핵심은 그 사람이 뇌물을 받았느냐? 그 사람도 뇌물을 줬을 수 있느냐? 이걸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수자만이 될 가능성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가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는. 예. 일부에서는 청장까지 올라갈 걸로 얘기를 하다가 총경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또 그냥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두 분께서는 이거는 저는 애초부터요. 예.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네. 다소 그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끼리 과장하고 과시하면서 했을 거라고 예측은 했어요. 네. 저는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가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전현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네. 경찰청장 정도가 식품위생법을 봐주고 금품을 수수할까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결국 드러난 거는 경찰총경이 이게 언어가 이게 경찰총장으로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어로 경찰 총경을 그렇게 저한테도 천장이라고 하는 사람 경찰 계급이 솔직히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허세 부리는 애들이 그것이 와전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감춘다고 그렇게 믿지만 마시고 경찰에 한번 믿고 수사를 맡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